안녕하십니까. 오늘 대담을 맡은 시인 심옥남입니다. 사단법인 전주문인협회에서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인을 초청하여 문학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물로 남길 예정입니다. 이 지역 문인들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많은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집 바위무섭냐를 출간한 조미인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조미인 시인께서는 전북시인협회 회장, 여름문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시집 플랫립으로 오신 당신, 흔들리는 침묵, 풍경, 바람 불어 좋은 날, 꽃씨를 거두며를 발간하셨고 분자업을 학자분리라는 칼럼집을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아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더웠어요. 네. 네, 건강하시다니 다행입니다. 언제나 잔잔한 미소와 한결같은 그런 조용한 말씨가 호감이 가는 시인이신데요. 20대 때 1983년부터 5년에 걸쳐 추천 완료라는 과정을 중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찍이 우리 문날의 어르신들과 어른들과 교류를 하셨네요. 응당 40년이 지났으니까 원로문인이시고요. 쑥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인께서 문학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우리가 무척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 글을 쓴 것은 사실 한글을 깨치기 시작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장 오래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옛날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 출신인데요. 이제 지금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글짓기 숙제를 선생님이 내셨어요. 근데 사실 글짓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글짓기를 해가야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혼식 장려 이런 거 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리쌀을 꼭 먹어야 한다. 쌀밥만 먹으면 병에 걸린다. 이런 내용의 산문을 썼는데 저희 아버지가 쌀밥만 자셔가지고 병에 걸렸다. 이런 내용의 산문을 썼던 기억이 나요. 좀 처음 썼던 글로 좀 지금 같으면 좀 허구가 담기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4학년 때 우리 옆반의 선생님께서 글짓기에 굉장히 글짓기 지도를 잘 하시는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담임쌤이 저를 그 반에 방과 후에 보내주셨어요.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좀 글 짓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문예반 하고 교재에 글도 시도 싣고 그때 썼던 노트가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대학에 가서도 저는 사실 이과였어요. 부모님 뜻을 존중하여 이과를 진학을 했는데 이과를 가면서도 나는 그래도 죽는 날까지 시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 가서 저희가 천소골이라고 하는 그 동아리를 만들었거든요. 최근에 그 대학 동창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동아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일대밖에 활동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화전도 하고 그랬고 이제 졸업할 무렵에는 대의시화전도 하고 이러면서 글 쓰는 것이 더 이렇게 좀 다져졌던 것 같고 대학 때는 뭐 꼭 술도 치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신문을 한번 뒤적여 보니까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글을 그냥 써야 하는 거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 4학년 때 개인 시화전을 할 때 전국에 지금 작고하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이제 김남곤 시인님이나 박만기, 이현용 시인님들이 오셨어요. 그 젊은 학생이 시화전을 한다고 하니까 정여차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인연이 되어서 또 1979년에 우리 전북의 전북수필문학회가 창립을 하거든요. 근데 창립을 할 때 수필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래오래 시를 쓰고 또 수필도 쓰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길었네요. 감사합니다. 그 시가 체화되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쌀밥만 먹으면 병에 네. 걸렸다는 걸로 시작을 해서 네. 또 이번 시집은 바비루섬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하고 같이 와서 오롯이 이렇게 한 길을 걸어오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산문집을 발간하셨는데 그 산문 창작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전북수필문학회가 창립이 되면서 이제 전북수필의 초창기에 한 30여 명 이런 분들이 글을 쓰셨는데 1979년, 1980년, 81년 이렇게 가면서 1년에 한 4차례 지금 생각하면 엄청 자주 나온 셈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전라북도에 등단하신 분들이 별로 안 계셨어요. 특히나 수필로 등단하신 분들은 이 5손가락 안에 꼽아가지고 이제 등단하지 않은 일반인으로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등단하기 전이었고 이제 글을 요청을 받아서 제가 수필을 쓰기 시작했죠. 부끄럽게도. 근데 사실 시를 평생 써야겠다 했는데 수필을 쓰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에세이나 이런 거 몇 편 쓰기는 했는데 막상 이제 전북수필에 원고를 쓰려고 보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시는 우리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시라고 하는 뒤에 작가가 좀 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필은 진실된 상황 안에서 나를 내보이면서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거의 그거 한 편 가지고 1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쓰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수필을 하다 보니까 또 전북에 있는 분들과 같이 공동 수필집을 만들게 됐어요. 사랑을 죽는 사람들의 기침소리라는 제목의 공동 수필집이 1983년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이름을 제가 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공동 수필집이 90년대에 굉장히 활발하게 몇 번이 나오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수필도 쓰게 되었습니다. 아까 진적에 들었던 말인데요. 네. 1980년대가 20대시잖아요. 그때 그 개인 시화전을 했다는 그런 예술관에서 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저는 들리네요. 너무 멋진 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발간한 바비 무속야가 탄생하기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바비로섬야는 사실 굉장히 오랜만 한 8년 만에 제가 시집을 엮었어요. 네, 2017년에 제가 중등교단에서 명예퇴직을 했는데 그때에 꽃씨를 거두며라는 시집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시집을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8년 만에 바비 무섭냐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내게 됐는데, 사실은 이 시는 이제 서울의 그 지하철시 있잖아요. 스크린도어에 있는, 이게 서울 스크린도어에 있던 시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 보내시고, 또 일반인들도 어떻게 해가지고 연락해 오시고, 그래서 이게 밥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게 가서 다가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효자동에 비가 내리면 이렇게 부드럽게 책 제목 가려고 했거든요. 촉촉하게. 그런데
갑자기 밥이 무섭냐가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밥이 무섭냐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 시집이 아마 다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보낸다고 보냈는데, 이게 이제 이번 시집이거든요. 이게 아래는 이게 사진이 사하라 사막 사진이에요. 제가 작년 벌써 한 3년째 되나요? 사하라 사막에 가서 느꼈던 큰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하라 사막, 이 안에 이 사진인데, 이 두 번 쓴 사람 중에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앞에다 놓고 해서 이번에 시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밥이 무섭냐라는 제목은 또 다른 시대에 반영이 되는 그런 제목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신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집에서는 제가 다 읽어보았는데 풀과 꽃과 자연의 얘기가 그야말로 항상 차려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자연을 담았을까요? 네. 우리 심시인님께서도 자연과 더불어 앉은 이야기 시로 많이 쓰신 걸로 기억하고 저도 많이 감동받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조그마한 텃밭을 나가서 잘 해보지도 못한 초보 농부로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텃밭에 다녀왔어요. 풀이 많이 자랐더라고요. 근데 이런 텃밭에 가서 텃밭에 종자를 심고 키워보신 분은 다 느낄 거예요. 씨앗 하나를 심어가지고 걔네들이 싹이 나고 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어떤 경이로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니까 또 시로 담게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셨군요. 발목에 감기는 풀의 감촉이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조금 지나면요 진드기가 무섭습니다. 살인 진드기가 무서워서 풀을 피해 다니거든요. 그래요. 조심하십시오. 이번에는 그냥 순서를 좀 바꿔서요. 시를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 네. 제가 수록된 시 중에서 여러분들한테도 유물을 나눠드렸는데요. 어릴 적 살던 집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다 읽어보셨죠? 읽고 계시죠? 네. 일단 시를 보면서 제가 낭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는 어린날의 추억을 이렇게 오롯이 담은 것 같아요. 다우다치마, 아이스케키 이런 말들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우다치마라는 시어를 빌어올 때는 화자는 분명히 여자아이인 것 같고요. 그 여자아이가 시인님 자신인지, 아마 이게 고향의 이야기인지, 고향은 어디인지 소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릴 적에 제가 살던 집을 꼭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어릴 적에 살던 집 2층 양철집은 좀 적상가옥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릴 적에는 집이 꽤 크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한번 또 가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조그만한 집이더라고요. 어릴 적에는 그 집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고, 등나무가 아래 땅에서부터 2층 창까지 이렇게 오고, 창문을 열면 등꽃이 손에 닿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서 이제 사실 그곳은 전라남도 진도 읍내예요. 네, 진도가 저의 태장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6.25 때 피난을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진도에 살게 되셨고, 저희 어머니는 전주 사람이시거든요. 전주에서 진도까지 시집을 가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여기 오목대에 어느 날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노랑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고 오목대에 서 계셨대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나 저 여자하고 꼭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저희 어머니는 외동딸이셨어요. 끊임없이
다시 구애를 해서 결국 성공하신 겁니다. 예, 저희 어머니께서 멀리 시집을 가셨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셨어요. 18살에 시집을 가셨어요. 19살에 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진도에 살게 되었고, 제가 이제 10살 때 전주로 와요. 그러니까 전주에서는 지금 반백년 이상 제가 전주에서 살고 있어요. 가끔 고향이 어디냐고 물을 때 저는 사실 조금 난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통 고향은 태어난 곳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태자리는 전라남도 진도예요. 그런데 사실 전주에서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100년을 뚝 잘랐을 때 반백년도 더 되는 시간을 여기에서 다 보냈는데, 아, 고향을 어디라고 해야 되나? 나의 마음에 전주가 분명한데, 아, 이거 진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릴 적에 살던 집과 당시의 풍경, 그때는 아이들이 그 학교를 가야 할 나이에, 우리 선생님들 연세 있으시면 알 거예요. 아이스케이트통 메고 캣티를 타러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관 극장이 딱 하나 있었는데, 오후가 되면 오늘 저녁에 무슨 영화 한다고 막 큰 소리로 마이크로 광고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 한번 꼭 써보고 싶었는데 잘 담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시대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현실이 사탕가루로 나는 이론의 두 개, 주스를 탄 하드는 한 개의 오온이다라는 말이 네, 맞아요. 정말 낯설기도 하면서 아주 어린 날의 추억을 소환하게 됩니다. 이 시를 읽게 되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그렇다면 시인님께서 혹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작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작품을 소개를 해주시고 또 직접 한번 음성으로 낭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그러면 그 작품은 이번 시집의 제목이 된 바비 무섭냐를 한번 낭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비라고 하는 저희 어머니 세대의 밥과 그리고 우리 세대의 밥은 참 뭔가 느낌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나셨던, 지금은 다 두 분 다 어머니 아버지 다 작고하셨지만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보면 항상 가슴이 맺혀요. 엊그제도 문득 생각이 났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계약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등록들 다 했지만 등록 처리되면 어머니께서 항상 우리들은 새학기 등록한다는 두근거림에 막 약간의 긴장이 있는데 어머니의 긴장은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어떠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렇지만 고생만 하다 가셨나 막 이런 생각 드니까 좀 마음이 많이 우울하더라고요. 하지만 밥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과 어머니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쓰고자 했거든요. 사실 모든 것이 다 잘 담겼다고는 볼 수 없지만 밥이 무섭냐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무섭냐. 어머니는 밥이 무서웠다. 삼시세끼 행여 새끼들 굶질까 숙이고 또 숙이시며 닦고 또 닦았다.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면 설렘과 두근거림에 거울을 만지작거리는 자식들, 학교 중단시킬까 불안하여 텅 빈 통장 자꾸 열어서 쓰다듬고 또 쓰다듬으셨다. 그것은 오직 어머니의 목, 꽃이 피는 줄도
옥구경은 사치스러운 영들의 것이라고, 바닷가 해수욕도 가을 단풍 구경도 모두가 남들 이야기라고, 밥을 무서워하던 젊은 어머니는 어느새 팔순 노인이 되시어 늙어가는 자식들 먹을거리 투정을 보면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밥인성이. 네. 잠시 좀 울컥해지네요. 예전에는 굶을까봐 밥이 무서웠고, 지금은 많이 먹을까봐 무서운 밥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따뜻한 시인데요. 이 시가 지하철 도어에 새겨졌다면 엄청난 심사를 거쳤을 것이고 좋은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그 시를 하나 더 알아보겠는데요. 먼지를 잡는다라는 시예요. 그 시도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이걸로 읽어보시고요. 이 시를 제가 여쭤볼 것은 뭐냐면, 먼지를 닦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따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상면에서 갑자기 먼지를 닦다가 갑자기 먼지가 눈물로 대치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눈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뜻일까 모호하기도 하면서 궁금해졌습니다.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시는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에 제가 거의 그때는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이렇게 쌓아두었던 책을 한번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책이 오면 우리 선생님들도 다 외부에서 이렇게 새로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읽고, 저는 처음에 꼭 책을 앞에 작가의 말이나 그 다음에 차례, 그 다음에 한두 편 정도는 읽고 일단 옆에다 이렇게 놓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떤 글이 있었는가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책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쌓아둔 책이면서 책 표지에 먼지를 닦으면서 다시 열어보는 거예요. 그 책들을 다시 열어보는데 어떤 책에 어떤 분의 시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어머, 이런 글을 쓰셨네? 이런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넘기다가 말없이 그냥 이렇게 책을 한쪽으로 그냥 분류하면서 정리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책 한 권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입니까? 각자 개인들이 그 책에 쏟았던 애정과 열정, 정성 이런 걸 생각하면 그 한 권의 책이 귀하게 느껴지고 저 역시 그 책을 소중하게 여겨줘야 되는데, 어떤 책은 그렇게 저에게 큰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잊혀진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와, 이런 글을 쓰셨네. 이분이 누구였지? 다시 보게 되고, 그분의 프로필도 다시 읽게 되고, 작가의 말도 다시 읽게 되고, 이렇게 책을 주변에다 깔아놓고 이제 제가 책 속에 성처럼 앉아 있는데 갑자기 울컥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그 많은 책들 속에서 나를 또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했는가? 나는 그동안 어떤 글을 썼는가? 내가 쓴 작품들은 누구에게 가서 한 편이라도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작품이 되었는가? 이런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지를 닦는다라는 제목으로 쓰면서 저도 반성하고, 또 앞으로 어떤 글을 써야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제 나름으로는 좀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소녀적인 감성으로 먼지를 닦으셨네요. 그런 구절, 먼지를 닦는다. 또 한 번 힘을 주어 쓸어보지만 오래 앉은 눈물을 훔쳐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대목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멈추었었거든요. 저도 이 대목에서 왜 먼지인데 눈물을 훔쳐내는 걸까라고 하면서 궁금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이해가
하게 됩니다. 한편의 글은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저는 어쩌다 책을 읽으면서 펑펑 운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기억하는 글 중에는 박목월 선생님하고 박동규 시인하고 아버지와 두 분의 글이 본인들의 글을 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수필집을 냈었는데 거기에서 박목월 선생님 글에서도 박동규 선생님 글에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울컥하면서 박동규 선생님이 6.25 때 피난을 가시다가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대구로 피난을 먼저 가시고 어머니하고 박동규 선생님이 이제 장남이잖아요. 어릴 적에 피난을 가다가 어느 빈집에 가서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앞에 호박, 요즘 호박 잎들 막 무성하잖아요. 호박잎을 이제 따서 끓여서 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네 빨리 나가라고, 당신네가 호박잎을 이걸 너무 많이 따가지고 지금 호박이 안 열린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쫓겨나서 아무래도 서울로 다시 가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피난 올 때 가지고 왔던 재봉틀을 팔아요. 그래서 쌀을 조금 이렇게 얻어서 차둥이 이렇게 자루에 담은 것을 어린 박동규가 이제 짊어지고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가다가 어떤 젊은이가 야, 어린애가 그거 무거운 걸 지고 가냐, 내가 들어주마 해서 젊은이한테 그걸 맡겨요. 근데 이 사람이 성큼성큼 가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자꾸 멀어지는 간격이, 그러다가 갈래길이 왔어요. 갈래길이 와가지고 남자가 가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고, 어머니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빨리 가야 한다고. 이 남자가 그 쌀자루를 그냥 짊어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린 박동규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죠. 그러다 어머니를 만나요. 근데 어머니가 박동규 교수를 만났을 때 맨 처음 한 말이 쌀은 이러는. 그러니까 그걸 엉엉 울으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안으면서 내 자식이 똑똑해서 엄마를 잃지 않았구나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죠. 저는 그 대목에 그냥 제가 목이 메이는 거예요. 또는 박목월 선생님이 아내가 수술을 하게 돼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출판사에 가서 선입금을 좀 돈 받아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아내가 이렇게 기울여 누워있는 거예요. 남편이 오니까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박목월 씨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너무 목이 메어서 도대체 여한이 없다는 건 어떤 감정일까? 저는 지금도 그걸 가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한이 없이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시인님의 감성이 촉촉이 젖어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시간이 거의 막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시인님께서는 표현문학을 6년 동안 이끌고 계셨고 개관으로 표현을 발간하셨잖아요. 정말 대단하시고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소리 없이 많은 일을 묵묵히 해내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앞으로 꿈이 있다면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걸 오래오래 많이 쓰는 게 사실은 저의 꿈이라는 꿈인데요. 최근에 김영민 교수의 책 속에서 목적이 없는 삶이라는 글귀를 봤어요. 목적이 없는 삶. 그래서 요 근래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 목적을 두고
살게 되면 그 목적이 삶을 배신하는 경우가 많다. 그 김영민 교수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적 없는 삶을 꿈꾼다 라고 하거든요. 그 목적 없는 삶을 원한다.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적 없는 삶을 꿈꾸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인께서는 책을 읽고 옛 선율의 발자취를 찾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좋은 방향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문학을 통해 크게 얻은 것은 분명히 멋지고 아름다운 삶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꿈꾸는 모든 것들이 무리 없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